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분쟁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직접 이 사실을 밝히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란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보복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 이 사실을 직접 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 농축 시설의 그 핵심 시설들이 다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스파한, 나탄스, 그다음에 포르도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60% 농축된 408kg 축적된 농축 우라늄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60% 농축 우라늄 42kg이 있으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려를 표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스파한, 나탄스, 그 포르도 이 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원심 분리기,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있고 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이 있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네. 세 군데에 대한 타격은 말하는 것처럼 농축 우라늄을 다 형해화시키고 초토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시간을 주겠다, 뭐 협상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언을 한 다음에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공격이 감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시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냐면 2주라는 시간, 2주의 말미를 준 것이지 2주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기회를 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갖되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타격하고 실제로 너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카드를 상당히 낮춤으로써 협상에서는 미국이 절대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여태까지 그 전에 JCPOA 이란 핵협상도 그렇고 가장 크게 썼던 카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핵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줄일 테니까 너가 뭘 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을 했었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핵카드, 그러니까 그 농축 우라늄을 다 이렇게 부신 상태에서는 이란이 지금 그 자기네들이 그 협상 카드로 바게닝 칩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2주 동안 자 봤지? 너네들은 쓸 수 있는 카드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한테 협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항복 아니면 우리가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래? 안 그러면 넌 또 이거보다 더 큰 공격이나 이 타격을 당할 수 있어. 예. 하면서 협상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 이틀 동안 혹시나 이란이 어떤 공격을 감행한다 뭐 이런 조짐이 보여서 그랬던 거는 아닐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이란이 어떤 공격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여러 가지 그 포르도 핵시설에서 여러 가지 열 감지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제 그 핵물질을 빼내거나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기 전에 타격을 해야지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공습을 지금 날짜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할 거를 대비해서 그 핵물질을 다 다른 곳으로 숨겨놨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취하니까 지금 공격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그 설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공격을 뭐 사전에 감지했다 이렇게까지는 좀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감지를 지금 모든 레이더망이나 네네. 군사 시설들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감지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지금 문맥상 예. 지금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고 이란도 당연히 느꼈겠죠. 아,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낮추려고 할 거다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곧바로 공습에 들어갈 수 있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요,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다 하면서 미국과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흐르는 상황에서는 가장 득을 본 건 이스라엘이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벼르고 있고 심지어 자기 지지층 내에서도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서 나름 성과는 성과지만 나름 내용이 있는 내분이 있는 그런 그 성과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란 핵시설의 형해화 그리고 지금 끝까지 카메네이 행정부의 절대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본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중동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미국이 다음 이란의 대응에 반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가 이제 다음 향배를 정할 것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도 지금은 협상력이 가장 큰 상태지만 또 이게 계속 진행되면 협상력이 줄어들 상황도 분명히 지금 놓여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부 갈등,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이 최종적으로 써야 될 카드는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을 하는 전면전일 텐데 지상군 파견은 지금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 측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만약에 카메네이 행정부가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응전을 한다거나 이게 확전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미사일 타격 외에는 특별히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상군 파견까지는 꺼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지 지금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란은 우리가 공격을 예상해서 이제 핵시설들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쪽 말이 더 맞을까요? 이란의 핵 능력은 상당히 약화됐죠. 아마 오랜 시간 복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여태까지 이란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들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란 행정부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핵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번 공격은 이전에 있는 공격보다는 확실히 그 규모나 성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란의 핵 능력이 저지가 됐지만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었다라는 거는 저는 물음표 회의적이거든요. 오히려 이란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핵 능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더 심어줬기 때문에 예. 저는 양쪽 다 조금 좀 어폐가 있는 주장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이번에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이 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핵시설이? 예, 핵시설은 당연히 있습니다. 파친이라고 하는 군사 기지 안에 있는 시설부터 여러 가지 군사 기지 안에 핵시설들이 있고 핵 물질이라기보다는 핵 격발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요소가 합쳐져야지 핵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핵 폭발 물질, 예. 핵 격발 장치, 그다음에 로켓? 투사 수단, 로켓입니다. 근데 투사 수단이 되려면 탄두의 소형화가 필요하거든요. 탄두의 실을. 근데 지금 이란 핵시설 다른 시설에는 그런 무기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일부 그런 핵 격발 시설이나 그런 농축 시설들이 분산돼서 있다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우리가 다른 시설들도 다 알고 있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설에 대한 타격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곳에서는 핵 물질에 대한 개발을 이뤄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는 핵 원심 분리기와 여러 가지 그런 리서치 R&D 시설, 그다음에 저장 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AEA에 따르면 이란이 순도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400
1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데 언제든 이걸로 다시 핵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농축 우라늄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예. 핵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복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무기화가 되려면 3요소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2002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너네들 그린설트 프로젝트, 그게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격발하고 소형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IAEA에서도 좀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 IAEA에서는 그 이후에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활동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예. 심지어 미국의 정보부 그 수장이죠. 그 청문회 공간에서 이란의 핵 폭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국 그 정보부 그 수장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 때까지는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난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이란의 핵무기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핵 물질이 숨겨져 있으니까 핵폭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지금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공격을 받으면 지금 그 이란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현 여러 가지 증거 상태, IAEA나 미국의 정보부에서 나오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이란 내에 그런 핵 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란이 속이고 있다.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데 증거는 절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란은 그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보복을 좀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미국인과 미군은 합법적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군 기지, 미국인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 그다음에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타겟될 수 있는 게 하나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유 시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만약에 전면전이고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우선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주변국이 이란에 좀 옹호하는, 이게 외교적으로 풀어라 하고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정유 시설을 때린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낮고, 미국의 그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그 효과성이 불분명합니다. 미군 기지를 지금 상황에서 때려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할 명분만 만들어주죠. 지금 미국에서는 전면전은 안 된다. 군사 투입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 이런 거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받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상황인데, 미군 기지를 이란이 때려준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봉쇄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가능성,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봉쇄라고 하는 게 그럼 기뢰를 심어서 그 지역을 봉쇄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미 그거는 1988년도에 한번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150개의 기뢰를 넣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 호위함 US 세무엘 로버트 호가 한번 거기서 거의 침몰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지금 다양한 태스크포스 56 팀을 그 해군에 가동을 해서 기뢰가 설치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기뢰를 통해서 막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 과연 효과적인 봉쇄를 할 수 있을까? 그건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지금 적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져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상군 투입, 전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상황 종식이 쉽지 않다. 이제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찌됐건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예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이라크 전쟁 처음 시작할 때 2002년, 2003년에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 우리가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냥 극소 마취하듯이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그냥 시아파 이라크가 지배하게 하면 통치하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크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실제 그래서 그때 당시 콜린 파웰 국무부 장관이 만약 나는 전쟁에 반대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거면 한국의 수준만큼 우리가 주둔군을 파병해서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이 파견이 핵심일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 파견은 미국의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미국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쉽지 않은 문제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연구원님은 이제 중동 문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반 이스라엘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반미 단체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가 이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됐던 그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소위 그 이란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저항의 쭉 세력들이 거의 다 형해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위협을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저항의 축색들이 결속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은 좀 위험은 떨어지겠지만 근데 지금 저도 이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해보면 무슬림 형제단이나 아니면 사우디 내에 있는 약간 조금 신앙 공동체 이런 쪽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란에도 이렇게 공격을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는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속보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이 오찬 회동에서 다뤄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찬 회동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란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격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밝히고 있죠. 우리는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네이에 대한 정권 그 축출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건에서 봤듯이 오히려 그런 그 수권 능력이 있는 다른 대체할 세력이 없을 때 그런 그 질서 그 권력자의 그 공백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큰 혼란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극익이나 주변국들한테 영향을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란에 그렇게 큰 그런 혼란 사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아야톨라 카메네이가 계속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전에 그런 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협상이 잘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란이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 하메네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특히 그 테헤란 도시는 거의 유령 도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00만 정도 되는 이란 국민들이 다 피난을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카스피의 연안 그 북부 지역으로 다 피난을 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어찌됐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런 압박이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계속 경제가 나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정말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이란 국영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통치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그 카메네이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민심 위반 없이 그냥 계속해서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지금 계속 여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이란에 대해서 단순히 뭐 핵 폐기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미국도 또 얘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그 붕괴, 이란의 괴멸, 이란이 조금 영향력이 약화되고 지금 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되게 첫 번째겠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란을 몰아붙여서 지금 이렇게 악의 축 세력을 끊어내고 이란의 핵 포기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랜 세월 축적된 그 중동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농담조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런 큰 그림으로 하는 거기보다는 지금 말한 단기적 목적과 자기네 개인의 욕심도 같이 합쳐져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일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타격, 이란에 대한 그 지금 현 정권의 괴멸, 정권의 붕괴를 원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제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미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좀 궤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핵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이것 때문인 건가요? 지금 제 평가가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그 공격했던 시선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6월 12일 날 그 의회 해산 관련한 결의안이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타냐후에 대한 그 반감이 커져서요. 그런데 그때 53대 61로 겨우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6개월 안에 또 그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6개월 안에 네타냐후 그 총리는 어쨌든 돌파구, 출구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점이었고 또 그건 국내 정치적으로. 네. 국제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월 15일 날 6차 핵 협상이 미국과 이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죠. 근데 그 핵 협상이 4월 달에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적극 반대였거든요. 이 협상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미묘한 시점. 그다음에 6월 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자 문제 관련해서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원래는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해줬는데 아직 회원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엔 회원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되게 그 시점에 6월 13일 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거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란이 이제 궁극적으로 무력화가 된다면 이 기존의 이 외교 질서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찌됐건 이란이 이게 지금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지금 현 정권 체제가 아예 새로운 정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귀해 보면 카메네이 그 총리가
83세로 이미 곧 돌아가 서거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3명의 그 자기 후계자를 해놨다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 사람이 카메네이가 하야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그 기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보가 시나리오를 나눠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리더십에 교체됐을 때는 차이가 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친미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파라고 얘기하는 로한이나 카타미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성직자였거든요. 지금 이란의 1979년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믿고 이 체제는 존재돼야 된다라고 믿는 세력이기 때문에 뭐 두 세력, 그러니까 보수파와 그 진보파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 체제를 전혀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카메네이가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벨리알 파기스트 이란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선 주적이고 지금 반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외교적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무력화가 되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나서도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충분히 지금.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그 정권 교체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사태 초기에는 이제 선제 공격을 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좀 세계적으로 거셌는데 차츰 이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국제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이미 공격은 시작됐고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란이 여러 가지 그 국제법적으로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든지 국제 테러를 지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잘못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결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이란은 빨리 핵 야욕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지형상 합종 연행이 된 상황이고 근데 분명히 지금 독일도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란의 뭐 재건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지금 그 나름 미국의 그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됐고 지금 이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행되고 있구나. 그 정도 상황에서 파악하고 그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개입 자제를 주장해오던 중국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접국들의 견해는 이번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그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이걸 했죠. 이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위권 발동으로 우크라이나를 쳤지만 그걸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자위권이라고 했지만 자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네들 푸틴 대통령이 이 평화 협상의 어떤 중재자가 되겠다고 해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향력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어떤 게임 체인저나 이런 건 될 수 없을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하고 근데 지금 사태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로 설마 했던 벙커버스터 소위 말해서 제일 강력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묵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석궁도 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상황만 맞으면 그런 그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벌어졌던 시리아에서의 그 관계 개선 미국과 지금 현 샤라 정권의 관계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국무부와 그 재무부는 적극
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새로 대통령이 된 샤라 정권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독대하는 거를 반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을 해서 만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샤라라고 하는 대통령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거의 140억 현상금이 그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그 재무부나 국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독대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일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란 가치도 공격당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하고 그런 것들을 스탠스를 취하면 샤라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 뭐 금강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경업에 나설 수 있구나라는 그 믹스드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혼합된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뭐 북한은 여러 가지 이걸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보여줬던 그 행보를 북한에 이렇게 할 때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이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북한과 얘기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들을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분담금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껴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금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나토에서 방위분담금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약간 비를 피해가자라고 하는 거에서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뭐 내부 정치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국제정치학자라면 그런 데서 계속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우리만의 담론이나 서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우리의 그 플랜 ABC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찌 되었건 뭐 저보다 더 많은 정보력이 있는 그 안보실이나 여기서 해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